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이 연초가 시작되고 2주가 지났는데 2주 동안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아침부터 말이 조금 꼬여서 나오네요. 자, 그 새해 출발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시장은 작년 연말에 비관론에 휩싸였던 것보다는 꽤 생각보다는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연초까지는. 네. 그 1월 2일, 3일, 4일 여기 살짝 흔들렸다가 그죠? 그 뒤로는 지금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을 거의 손바뀜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은 우리나라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가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좀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와 둘째 주가 지금 지났는데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나눠보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11월 말 정도인가요? 12월 초였나요? 우리 방송에서 AI 챗봇 관련해서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경험을 좀 해보시기를 권고드린다. 그리고 대표님한테도 제가 8.15 머니톡이라고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조금 아직까지 8.15 머니톡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답변을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로 나눴는데, 최근에 뭐 AI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원전이라든지 로봇, 그 다음에 웹툰 테마들도 참 많이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2주가 지났는데요. 자, 일요일 밤이니까 일단 차분하게 또 한번 한 주, 그 다음에 다음 주를 조금 좀 준비해보는 그러한 이야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주말에 미국 시장이 끝났는데, 그 미국 시장 끝난 이야기, 그 다음에 해외에서 나왔던 몇 가지 뉴스들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국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3대 지수가 끝나는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3대 지수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면 시가는 꽤 낮게 출발했네요. 네, 다우 보시면 점선이, 여기 가로로 있는 점선이 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일의 종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보합인데 시가가 보합보다 낮게 출발했으니까 3대 지수가 모두 조금 약세로 출발한 그런 그림이 지난 금요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낙폭을 회복을 했고 지금 종가는 고가로 지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합을 회복을 했고 오후 들어서 종가는 고가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최근에 가장 좀 강한 지수 중에 하나인데, 나스닥, 다우, S&P 뭐 이렇게 0.3에서 0.7%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판을 한번 보시면, 물론 내일도 제가 자세하게 개장 전 방송에서 이제 살펴드리겠지만 먼저 조금 간략하게만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면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뭐 이런 것 그룹들이 뱅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커졌어요. 은행주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데 주가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JP모건 한번 보시죠. 시가 대비해서 왜 시가가 지수가 낮게 출발했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한번 보시죠. 자, 가장 뭐 대표적인,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하는 이 JP모건의 CEO가 이번 주에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옛날에는 이게 경제에 뭔가 허리케인, 폭풍이 올 것 같다라고 상당히 비관적인 발언을 지난해 연말경에 했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보여드렸죠. 톤이 살짝 소프트 랜딩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연착륙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보다는 서서히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생각보다는 조금 완만한 경기의 침체,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그런 허리케인이 없을 거다, 약간의 톤을 조금 완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시가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JP모건이, 자, 지난 목요일 날 봉 대비해서 시가가 밑에 있잖아요. 그죠? 자,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한번 비교를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
한국부터 먼저 하는 게 좋죠? 한국, 미국, 그죠? 요거를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볼까요? 한국, 미국, 네, 상승과 하락. 네, 미국은 한국은 뭐죠? 상승하면 네, 양봉이잖아요. 양봉. 빨간색이죠. 빨간색. 봉이, 그죠? 미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네, 한국은 하락하면 뭐죠? 네, 파란색입니다. 우리 파란색 싫어하죠? 제가 방송에서 파란색 입는 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잘 못 보셨죠? 그만큼 저는 파란색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시가 대비해서 눌리거나 아니면 종가 대비해서 오늘이 빠졌을 때 우리가 파란색으로 많이 표시가 되니까 별로 파란색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렇죠? 오늘 시가 대비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제 종가 대비해서 오늘 마지막 마감한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자, 미국은 초록색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네. 시가 대비해서 JP모건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높게 끝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제 종가보다도 오늘의 종가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돼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하락할 때는. 네. 우리는 파란색인데 앞에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야, 이 하락할 때 추세 보시면 빨간색 캔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락할 때 추세. 하락할 때 추세. 미국은 하락할 때는 캔들이 어디 갔죠? 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캔들의 색깔이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네, JP모건이 시가는 분명히 낮게 출발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아주 낮게 출발했는데 쭉 당겨가지고 2.5% 올랐고 네,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죠? 네. 보시죠. 이렇게 요걸로 지금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막판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 오후 들어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될 것 같고요. 영향을 줬다. 지수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이야기 조금 이따 하겠지만 테슬라가 0.9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최근에 가격 인하 이슈가 계속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치킨 게임 이야기가 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독 빨간색이 여기 보시면 GM과 포드, 자동차 업종이 무려 5% 정도 전후로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잘 가다가 한 방 맞았어요. 지금 살짝 걱정이 되죠. 우리나라 자동차도. 자, 지금 보시면 지금만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면 거의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주 흐름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지금 보시면 캔들이 갭이 하나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죠? 요거는 저희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KB증권의 차트로 보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GM 제너럴 모터스의 약자죠. 네, 요걸 한번 보시면 자, 어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아주 큰 갭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갭이 발생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갭을 최대한 빨리 메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실전 투자를 위해서. 네. 자, 지금 보시면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노란색으로 아주 갭이 벌어졌고, 하필이면 또 요 선이 뭐죠? 이게 지금 안타까운 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200일 이동 평균선, 그 산업의 그 종목의 시황과 업황의 지금 환경을 보여주는 200일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랑 밑에 있을 때랑 주가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지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지 역할. 또 내려오다가 또 여기서 부딪히죠. 지지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이게 200일이죠.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면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다. 근데 이번에 자동차는 잘 거기를 한 방에 잘 뚫어줬습니다. 뚫어줬는데 하필이면 또 여기가 갭
생겼고 하락 갭이 생겼고 200일도 같이 중첩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야, 과연 이 노란색의 갭을 빨리 메울 수 있을까? 이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뭐 가격 인하를 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치킨 게임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단순히 차트의 캔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노란색의 저항 갭을 과연 잘 메울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요 갭을 메우면 아주 강한 그림으로 다시 상승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요 갭을 메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당분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분간은 요렇게 되고 주가가 여기를 뚫지 못하면 이 갭의 밴드는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갭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까지 여기서 연결해서 한번 본다면, 자, 우리나라 현대차까지 연결해서 한번 본다면, 자, 이제 포드 뭐 GM과 비슷한 패턴으로 괜찮게 지금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나라들의 그 GM 대비해서는 조금 약했네요. 그죠? 네, 한번 보시면 자, 현대차.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많이 회복돼서 저도 사실은 기분이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현대차 ETF를 연금에 제 퇴직연금 ETF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 저도 좀 일부 들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로. 다행히 최근에 이렇게 회복을 해서 천만 다행이다. 예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데이터 막 여러분들께,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펀더멘탈은 크게 나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여기서 행보하는 구간에서 에너지가 좀 응집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이번에 연초에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17만 원까지 회복을 했는데, 여기 200일선이 17만 5천 원과 18만 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까지 가지 못하고 내일 월요일에는 GM과 포드, 그다음에 테슬라 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번 미국 주식들과 우리나라 현대차가 동조화될지 아니면 디커플링이 될지, 그러니까 차별화될지 그 부분 한번 내일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대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더 나았나 한번 볼까요? 현대차 주가와 네, 비교 GM, 제너럴모터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기간이 길게 안 나오니까 조금 길게 한번 보죠. 비교 대상 GM. 자, 요거를 최근 5일 동안 한번 볼까요? 네, 요거 1개월. 네, 1개월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면 최근 1개월 동안의 흐름은 이게 오늘 새벽에 제너럴 모터스가 빠져서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최근 1개월 동안의 흐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성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제너럴 모터스가 종가가 클로즈 36.5일로 끝났잖아요. 그죠? 36.5일. 지금 보시면 이 지난 금요일까지 반영을 해서 36.5일이 된 거고 4.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GM은 이렇게 빠지는 그림. 그래서 벌어지는 그림인데 이게 같이 동조화가 될지. 왜냐하면 현대차 뭐 자동차는 거의 이제 비슷한 그림을 좀 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 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좀 흐름이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아주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요 자동차 GM과 포드 말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뭐죠?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와 디펜스죠. 여기가 뭐죠? 방산 관련된 쪽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로키드 마틴도 2.6% 빠졌죠. 그 다음에 노스룹 그루먼 5.4% 정도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최근에 고점에서 조금 빠지는, 조정을 받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미국에도 방산주가, 근데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키맨님이 조금 전에 미국은 상승한 거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죠?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올라가도 초록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시가는 낮게 출발했는데 종가가 시가보다 높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초록색. 우리도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그런 것들은 양봉으로 나오죠. 자, 그럼 무슨 이슈가 있었냐? 네. 여기 보시면 10시 한 40분경에 10시 40분경에 AM 10시 오전에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네요. 디펜스 스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 영어 단어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봐도 괜찮은데 그게 내가 좀 어렵고 부담스럽다. 아이고. 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한국어로 돌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핀비지에서 이런 것들을 뉴스가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무슨 뉴스 때문에 빠졌는지 빨리 찾고 싶고 궁금하다. 왜? 이게 개별적인 이슈로 빠진 거면 우리나라와 연동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GM이랑 현대차가 같이 연동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GM이 5% 빠졌으니까 우리 내일 월요일날 현대차 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GM의 주가가 빠진 이유가 개별적으로 공장에 불이 났다,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공장에 GM에, 그러면 이거는 GM만의 문제인 거잖아요. 당분간 생산을 못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꺾이고 기업이 공장이 정상적으로 재가동되기 전까지는, 그죠? 그런 부분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죠? GM이 빠지더라도 현대차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락을 할 때 왜 하락했는지를 알아야 이게 우리나라와 연동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방위 산업에 대해서, 방산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드만삭스의 분석가 중에 하나인 최근에 보시면 주식에 강한, 최근에 시장 성과가 좋았잖아요, 방산업종이. 그죠? 근데 골드만삭스의 분석가인 한 분이 미국 부채와 국방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 또 우려하고 있다. 이야기는 뭐죠? 가족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미국의 국방비 예산에 대해서 감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거 그러면 모멘텀이 조금 약해진다 라는 부분으로 반응을 골드만삭스에서는 코멘트를 했고 거기에 반응을 했다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산업종도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연동이 될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요즘 뭐 그나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말씀드렸던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아주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요거는 뭐 중동에 관련된 방산 수출 모멘텀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가시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수급적으로 MSCI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LIG. 자, 지금 아직까지 200일선 밑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 그죠? 200일선을 완벽하게 뚫고, 예를 들어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요런 그림이 돼야 되겠죠. 요런 최근에 거래량 실리면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좀 회복하는,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이 정상적으로 흐름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려면 LIG 넥슨 같은 경우는 88,600원을 88,600원을 조금 거래량 수반하면서 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와 주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요 88,600원을 좀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어야지만 LIG 넥슨 같은은 다시 조금 정상적인 추세 상승 반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기술적 반등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고, 현대로템 한번 볼까요? 네. 자, 지난 금요일에는 현대로템도 3.8% 정도 강하게 좀 올라오는 그림이었습니다. 전고점까지 3만 원대에서 32,000원까지 이제 여기가 좀 전고점 박스 매물권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저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지금 미국의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꺾이는 그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별적인 이슈, 즉 UAE 탐방과 관련해서 방산주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유입이 되어야지만 전고점 3만 원과 32,000원의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또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거고,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대감은 최근에 가격 조정에서 살짝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죠. 네.
네, 항공주가 무려 7%나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최근에 빠졌던 부분들을 가파르게 회복하는, 즉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뭘 했죠? 200일선까지도 이렇게 뚫어버리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일단은 금요일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자동차 업종과 마찬가지로 주 초반에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앞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UA 관련해서 수출, 네, 방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속이 될지,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날 개장전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왔죠. 방산업종이 휴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언젠가는, 물론 우리나라도 예전에 휴전 협정 맺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이주일 만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꽤 긴 기간을 두고 이제 협상을 하고 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일지 아니면 기간이 꽤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언젠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당 부분, 뭐 일부분은 뭐 얼마가 반영된지는 사실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이슈가 나오더라도 낙폭은 조금 제한적인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긴 관점에서 우리의 수출 모멘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숫자가 증익이 계속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몇 가지 이 업종들의 이슈들 흐름 점검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ADR, 알리바바 같은 ADR 관련주들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는 것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이 정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좀 나왔던 몇 가지 뉴스들 체크를 좀 해드릴까요? 네, 하고 이제 국내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요. US 컨슈머 인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expectation은 기대죠.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fall입니다. fall은 떨어지다. 언제? January네요. January 1월 미국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월 달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향후에 1년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2021년 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아마 기사로서 이제 우리 후속 기사로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상승이 둔화가 되면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개선이 되겠죠. 앞으로 물가가 조금 떨어진다면 그죠? 내가 조금 그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은 내용이죠. 요거는 소비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 미국은 또 GDP에 제가 항상 드리고 있는 게 뭐죠? 자, 미국은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있는데, GDP는 뭐 정부 지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소비입니다. 소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뭐 X-M이라고 뭐 표현을 많이 하나요? 순수출. 네. 요렇게 해서 보통 이제 GDP를 구성하는 주요 뉴스라고 합니다. 정부가 얼마나 돈을 많이 쓰냐,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활발히 하냐, 그러면 개인들의 소비. 근데 미국은 요 개인들의 소비가 뭐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1년 뒤에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떨어지고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뉴스 중에 하나는 요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미국의 야후 파이낸스 관련된 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네, 테슬라가 주가가 뭐 어떻게 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기를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적절한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는 이번에 왜 테슬라의 이 정책은 테슬라의 2인자 그죠? 중국계 2인자가 이 정책을 이야기를 했고 앨런 머스크가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연말에 승진을 하셨죠. 원래는 중국 쪽에 법인 대표로만 있다가 이번에 미국과 유럽을 담당하는 총괄 담당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영역이 더 넓어진 거죠. 인정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야, 중국 쪽에서 우리 전기차 가격 우리 거 인하하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라는 아이디어를 준 거고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은 네,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적절한 시점에 괜찮은 정책이다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을 좀 키워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테슬라의 EV 프라이스 컷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차량 가격 인하죠. 자, EV는 이제 당연히 전기차 가격의 인하 이런 내용입니다. 모델 3 같은 경우 옛날에 뭐 한 63,000불 정도 했나 봐요. 네. 근데 뉴 프라이스는 53,000불. 그죠? 네. 그다음에 예전에 이 모델 Y 같은 경우는 7만 불. 근데 7만 달러. 최근에는 56,000달러로 이렇게 가격이 인하가 좀 되고 있는 것을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주나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중국만 인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서도 가격을 내리지 않겠나라는 그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미국에서 가격을 좀 내렸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테슬라가 전기차에서는 누굽니까? 아직까지는 1위입니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치킨 게임을 할 때는 반도체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반도체에서 이제 치킨 게임을 할 때 삼성전자가 그러는 것들을 많이 해왔죠. 내가 압도적으로 수익을 내는 1위 사업자니까 내가 조금 출혈 경쟁을 하더라도 나는 수익이 나는데 밑에 있는 2등, 3등, 4등은 적자가 나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 최근에 하이닉스가 가족 여러분들 뭐 하는지 아세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 하루 전에 하반기 영업 흑자 전망 성과가 100% 쏜다. 아주 좀 부러운 기사들이 있네요. 네. 여기 말고 네, 요거네요. 네. 자,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해외에서 1.2조 원의 조달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채권 발행을 해서 자금을 유치를 했다라는 거죠. 글로벌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조 원 달러잖아요. 1.2조 원이네. 1.2조 원. 그죠? 10억 달러니까 네, 1조 2천억의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조달을 할까요? 지금 당분간은 어쨌든 디램의 업황, 메모리 업황이 지금 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럼 적자가 나게 되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해놔야지만 내가 투입을 해야 될 때 늦지 않게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최근에 금리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발 사업자들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가 아니라 2위, 3등, 4등인 회사들은 압도적인 1위가 치킨 게임을 벌일 때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겨우 BEP 내고 있는데 출혈 경쟁을 벌이게 되면 나는 뭐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현금을 뭐 돈을 벌지 못하는 그게 이제 아마 테슬라가 노리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테슬라한테는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지만 다른 전기차 메이커들한테는 좀 힘든 앞으로 좀 시기가 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가격을 만약에 낮췄을 때, 네,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혹시라도 이제 전기차 가격이 많이 싸졌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뭐 법안, IRA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뭐 7,500달러 같은 그런 혜택들도 있잖아요. 세제 혜택. 그러면 수요가 빵 올라와. 예, 수요가 빵 올라오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과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그렇게 했듯이 뭐 그렇게 될 가능성 뭐 염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죠?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리 서머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틸 그죠? 네. 그다음에 연준의 역할은 거의 마무리되는 구간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서머스 교수가 그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서머스가 뭐 재무장관도 하기도 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폭풍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오래된 배수 시설 같은 것들이 위협을 좀 받고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폭풍 때문에 요거도 이렇게 해서 돌리면 그죠? 구식 배관 공사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500억 달러의 농업 생산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죠? 물 저장 부족으로 인해서 뭐 건조한 한 해 동안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프라에 대한 또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네. 배수 시설이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장하고 또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아마 좀 중요성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물과 전력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다. 어디가 미국에서는 인프라가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또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개선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네, 2021년 11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개장전 방송에서도 IRA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 작년은 아니죠. 이거 2021년 11월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투자. 네, 그다음에 End Jobs Act니까 Jobs Act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예. IIJA, IIJA. 예. 그래서 요 법안이 이제 2021년 11월 미국 의회를 통과했고, 지금 2022년 8월에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들 지금 온통 여기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만 신경이 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2021년 11월에 통과된 법안이 수개월 동안의 이 뭐 검토 과정, 그다음에 주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거쳐서 2022년 7월과 올해 6월 달에 올해 6월까지 일부가 반영이 되고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 부분이 반영이 시작이 된다라고 예산 집행이 시작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50개 주 중에서 46개 주가 회계 연도가 언제 시작되냐면 7월 1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산 집행은 다음에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11월에 통과된 법안이 2021년 11월에 통과된 법안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좀 자금이 집행되기 전에 그죠? 선행해서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면 상반기에 그러한 기대치가 좀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 도로 교량, 도로와 교량 같은데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많은 자금들이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철도, 미국은 철도가 아주 중요하죠. 그죠?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가지고 철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대중교통, 열악한 대중교통의 인프라에 또 여러 가지 부분 내 개선하는데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력망 and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도로와 교량이 첫 번째, 넘버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바로 전력망과 에너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설 기계 관련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력 인프라 개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런 쪽, 그 다음에 환경 보호, 이런 쪽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자금이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주말에 주말 직전에 나왔던 중요한 시장의 내용들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한번 보시고, 자, 우리도 국내 이야기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국내 이야기 드리고 또 종목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우리가 시작이 2200선 정도에서 시작을 했나요? 코스피가? 잠깐만요. 2000 업종 코스피가 연초에 그죠? 2200선 정도에서 출발을 했네요. 2200선 정도에 있었는데 어느덧 240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0포인트가 2200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거의 2400에 육박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코스피 반등의 이 핵심은 누가 지금 이거를 이끌고 있을까요? 저는 항상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외국인 동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자, 연초에 1월 2일 날 첫 거래일 날 66억밖에 안 샀네요. 그죠? 근데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1월 5일 같은 경우는 한 방에 5천억을 사기도 했었고요. 1월 9일 날은 6,500억. 그리고 최근에 목요일과 금요일 날 매수한 금액 한번 보십시오. 4,800억, 5,600억.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사면 지수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2,200과 2,400까지 올라오는데 외국인들이 얼마를 산 겁니까? 이거 2.9조를 샀습니다. 약 2.9조. 2.9조를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아주 톡톡하게 외국인들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누적해서 그러면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포지션 한번 볼까요? 누가 시장에서 그럼 주력으로 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나? 방향이 누구랑 같으냐? 사모펀드 아니네요. 그죠? 빨간색이 사모펀드의 매수 포지션인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연기금도 뭐 그냥 별로 밋밋한 모습. 근데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투신이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네요. 자, 사모펀드와 투신과 좀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까요?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을 좀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왼쪽의 사모펀드는 프라이빗한 자금들을 좀 운영하는 쪽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49인이라든지 50인 이하 아니면 소수 10명, 20명 그들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일정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쪽이라고 본다면 이 투신이 운영하는 자금은 뭐냐면 공모펀드입니다. 공모펀드 주로 공모펀드죠. 공모펀드는 뭐죠? 주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일반적인 자금을 뭐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넣어도 되고 1,000만 원 넣어도 되고 5천만 원 그죠? 그러한 자금들을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공모펀드고 사모펀드는 적어도 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펀드 이번에 하나 만들 건데 요 최소 가입 자금이 50억 이래버리면 키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들떠도 못 보죠. 그죠? 저는 이제 공모펀드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꽤 시장에서는 자금이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자, 우리 50억으로 최소 자금을 해서 100분은 안 되겠구나. 한 30분 정도 딱 모집합니다. 49인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딱 49인 들어오면 선착순 땡! 그걸 가지고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은 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다양하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이 공모펀드의 벤치마크는 주로 지수가 됩니다. 코스피. 코스피는 적어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할 때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는 몇 퍼센트 올랐는데 내가 운용하고 있는 나의 펀드는 몇 퍼센트 성과가 났다. 이렇게 보통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턴을 할 때 급하게 투시는 사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은행, 뭐 자동차 최근에 좀 수급을 좀 비워놨던 빈집이었던 그런 종목들을 급하게 좀 사야 지수를 적어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신이 아마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은 그래서 이런 포지션인데, 결국에는 지금 지수의 흐름과 포지션을 보면,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이 작년도보다도 더욱더 높은 금액으로 지금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같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큰 영향, 그 다음에 투신이 일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지수가 올라오는 동안 최근에 열심히 주식을 많이 비우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형주 내에서 뭔가 주도주가 있느냐, 시장을 리딩하는 것은 개별 종목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주도 테마는, 개별 테마는 있어요. 뭐 AI 테마도 있고 지금 로봇 테마도 있고 웹툰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들이 지수를 전체를 막 리딩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AI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던 4인방 기억나십니까?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 마인즈랩,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가족 여러분들. 1조 넘는 종목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이들이 시장을 리딩할 수는 없어요. 지수를 끌어갈 수는 없다고요. 그냥 테마, 주도 테마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시장을 전체를 조금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대형주 내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대형주 내에서 명확한 주도주는 아직까지는 없다. 왜? 자, 업종별로 제가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이제 2주 막 지났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은 수익이 많지 크게 있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내에서 주도 업종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뽑아보니까 일단은 비슷비슷해요. 수익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증권, 은행, 증권, 반도체, 철강, 자동차, 소프트웨어 거의 10% 내외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죠? IT 가전까지 해서. 고만고만하죠. 누가 주도 업종이라고 하기가 대형주 내에서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유독 이들 대비해서 한 5% 정도 조금 더 올랐던 업종이 있으니 누굽니까? 은행 업종이네. 그죠? 은행 업종이 그래도 조금 더 5% 정도 올랐는데, 글쎄요, 은행 업종을 지금 주도 업종이라고 대형주 내에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지난 금요일 날 은행 업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내일 또 기대는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다 이미 언제부터 제가 이 표를 넣어드렸었죠? 네, 제가 은행 업종 밸류에이션을 계속 가족 여러분들한테 표를 넣어드린 이유가 있죠. 보여드릴까요?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주가가 전북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이제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지난 주가 아니죠. 지난 금요일 날 JB금융지주는 4.5%가 오르면서 다시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을 했습니다. 자, 제가 JB금융지주를 그 표에다가 제일 상단에 넣어드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JB금융지주. 자, 한번 볼까요? 주가 참 거의 급등주처럼 움직이네요. JB금융지주가.
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죠. 제가 요게 1월 11일 새벽에 돌린 기록이 있는데 1월 11일 6시 34분에 자, 1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8.3에서 얼마나 JB금융지주가 8.3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PBR, ROE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뭐 돌려보면 아마도 살짝씩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방금 돌아간 거 보이시죠? 네, 요거를 요 안에 넣어 드릴게요. 제가 자료에 네, 은행업종 자료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다시 앞에 숫자가 주가가 이제 올라와 버리니까 네. 자, 지난번에 얼마였다고? 8.3. 원래 이거 제일 처음에 제가 자료 뽑아 드렸을 때 얼마인지 아는? 8.7. 네. 9.4에서 뽑아 드렸네요. 9.4. 이게 1월 초에 네. 그 전에는 얼마였어? 네, 9.4 맞네요. 자, 한번 보세요, 가족 여러분들. 제가 1월 초에 새벽에 뽑아서 처음 우리 815의 가족분들한테 이 데이터를 올려드렸을 때 JB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은 9.4였고요. PBR은 0.34였습니다. 그죠? PBR은. 근데 지금 PBR 0.41까지 올라갔고 배당 수익률도 7.8%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뭐죠? 주가가 주가가 다 올라왔잖아요, 이제. 주가가 올라오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다 조금씩 올라온 거죠. 배당 수익률도 낮아진 거고. 배당 수익률은 배당은 정해져 있는데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을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배당 수익률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배당 수익률이 9%대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림. 그래서 가장 은행 업종이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뭐 몇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그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완화 정책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모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에서 강하게 막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라라는 드라이브도 있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증권도 돌고 반도체도 돌고 철강,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순환매 그냥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순환매, 주도 업종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외국인들이 이들을 돌아가면서 좀 사는 모습. 물론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고 있긴 하고요, 그죠? 네. 자, 이 영향은 결국에는 뭐죠? 제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지 못 사는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달러가 강한지, 달러가 약한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가 연초예요, 연초. 1월 연초. 연초 위에 달러 인덱스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106 정도에 있다는 것이 지금 제가 토요일 새벽 기준으로 캡처를 했을 때 102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럼 달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약세가 된 거잖아요. 그죠? 달러 약세는 어떻게?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 요인이 되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외국인들은 적어도 내가 환에서는 깨지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과거에 우리 같이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 뭐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죠? 환율이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원달러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240원, 1250원도 깨고 내려갔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는 국내 증시 전반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글로벌 펀드 플로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식형 쪽으로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쪽으로 모두 주식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아시아 쪽이 더 중요하니까 아시아 쪽을 한번 보죠. 신흥국 쪽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냐. 바클레이즈에서 코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자, 집단 면역이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 나쁘지 않죠.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그죠? 다 많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항체가 많이 형성되면서 집단 면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간. 그 다음에 코로나19 및 경제 모두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지 않겠나. 이게 이제 바클레이즈라는 쪽의 예상인데, 자, 그 흐름에 이제 화답을 하듯 지난주 동안에 자금이 유입된 나라들을 보면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유입입니다. 중국과 한국, 대만,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제일 위가 한국인데 오 그러네요. 12억 달러. 자, 그 아래 중국은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요즘 주가 올라오는 거 탄력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무려 58억 달러. 어우, 59억 달러요. 그 다음에 대만,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또 산업 구조 일부 가지고 있는 대만 25억 달러. 요 세 나라들로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금이 유입되니까 당연히 그 들어온 자금들이 집행이 되겠죠. 그죠? 집행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연초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그죠? 그 환경은 특히 뭐가 만들어주고 있다? 달러의 약세. 그래서 다음 주도 이 달러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이어질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 자, 그다음에 리스크 부분 잠깐 빨리 한번 볼까요? 리스크. 네. 신용 디폴트 스왑. 시장의 리스크 부도 위험이 얼마나 커지고 있나 국가별로 한번 보면 네,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대부분 다 붙어 있어요. 즉 부도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 한때 우리 뭐 부도 위험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 가치도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신흥국들의 나쁘지 않은 방향성. 자, 오래간만에 요건 뭐예요, 가족 여러분들? 네, 과거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하이힐드 보이십니까? 이거 첫 번째는 미국의 하이힐드. 네, 미국의 하이힐드. 네. 자, 왜 지금 연초부터 시장이 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초에 여기인데 연초부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위험한 채권의 등급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하락을 하고 있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초부터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전 저점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시장의 위험이 많이 줄어들고 있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 말고 이거는 뭐죠? 신흥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머징 마켓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머징 마켓. 네, 이건 신흥국이죠. 신흥국의 위험 환경을 보여주는 하이힐드입니다. 자, 이거는 더욱더 드라마틱한 추세적인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고 꼭지를 찍고 꺾인 시점이 언제냐? 10월 말입니다. 여기가 10월 아마 31일 정도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올라가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10월 말에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지금 고점이 낮으면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누구와 연동이 되는지. 네.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서 한번 보죠. 자, 지수를 보면 항생지수. 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엄청나게 지금 하락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 홍콩 항생 인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어딘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완벽하게 바닥을 찍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해외 지수 투자할 때도 저 지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지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아니면 중요한 변곡점 있을 때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죠. 자, 끝없이 하락하던 홍콩의 항생지수가 갑자기 V자를 찍고 뛰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뭐지? 차트만 보면 사실은 이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머징 마켓, 신흥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10월 말에 지수가 바닥을 찍고 턴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요거잖아요. 요거. 이 신흥국 고점을 찍었던 게 10월 31일. 이렇게 빠지면서 홍콩도 10월 31일 날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좀 신기하죠. 그죠? 네, 다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는 거. 자, 우리나라는 제가 뭘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죠. 네. 안전한 채권 대비해서 위험한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거는 시장의 환경이, 금융시장의 환경이 참 좋은 환경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중국의 우리는 어쨌든 차이나 쪽에 소비, 경기 민감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따라서 약간 주춤하는 그런 부분들, 관계가 좀 약간 또 안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중국의 춘절 연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춘절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이동을 지금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확진자 뭐 급증하거나 입국자 방역 통제하거나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방역 정책 완화로 리오프닝은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3분만 제가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면 결국에는 중국 관련해서 민감도가 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조금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그죠? 포스코 홀딩스, 화학, 철강 이런 쪽도 소비족만 아니고 꼭 소비가 아니라 이러한 경기 민감 업종도 분명히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가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을 계속 체크해보자 라는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철광석 선물 가격이 바닥에서 턴하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자,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의 열연 가격이 회복되는 거 빨간색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철강주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대신에 리튬과 니켈 같은 이러한 자원 개발하는 부분들은 이건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감, 그죠? 기대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PBR의 과거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이제 흐름을 제가 한번 그려서 가져가 봤는데, 한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 해드릴 때 PBR이 얼마였냐면 0.3배 정도 있었습니다. 0.3배. 근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0.4배까지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0.4배. 그래서 0.4배에 사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해드렸죠. 0.4배만 팔아도, 네, 이거 몇 퍼센트 먹는 거다? 네. 자, 요것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자, 0.4가 있고요. PBR.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꽤 높은 수익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네. 자, 0.4. 네. 하면 30% 먹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뭘로 먹든지만 간에 내가 수익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포스코도 홀딩스도 이 정도 업사이드는 노려볼 수 있는, 뭐 0.5배, 0.6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가려면 니켈, 뭐 리튬 관련된 기대치가 더 붙어야지만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철강 쪽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것만으로 가더라도 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또 보는 쪽은, 아까 제가 미국에 있는 뭐 건설 인프라 투자 많이 이야기 해드렸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21년도에 제가 여기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IIJA 인프라 투자 일자리법, 요게 본격적으로 자금이 집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하면 이제 도로, 아까 항만, 제가 전력 뭐 이런 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럼 건설 중장비가 여기에 투입이 되게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그죠? 중동,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 땅 파기부터 모든 개발은 어쨌든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글로벌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면 뭐 현대 건설 기계 같은 뭐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가지 일단 오늘은 말씀드리고, 또 자세한 뭐 우리가 또 봐볼 만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좀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제가 또 내일 개장 전 방송 매일 또 제가 해드리니까요, 그죠? 그리고 내일은 또 저녁에 찐시황, 저녁에 또 찐시황 방송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또 볼만한 종목들 이야기는, 오늘 사실 AI 뭐 그리고 또 이야기들 좀 업데이트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아침 개장 전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일 뭐 개장 전 방송 아침이나 아니면 뭐 저녁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밤이 깊었습니다. 꿀잠 주무시고요, 일요일 밤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키맨과 함께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시죠. 자,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